자, 반갑습니다. 자, 저녁 준비하면서 듣고 있습니까? 저녁 준비하시면서 듣는다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자, 오늘 벌써 3회째입니다. 세 번째지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안 들었어요. 1분 조금. 오늘 사실은 대학에 실강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 강의 좀 갔다가, 오늘 간만에 실강 해놓으니까 좀 피곤하네요. 네. 피곤해가지고, 민기적거리다가, 오늘 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오늘 다시 들어오면서 오기 전에 이제, 김진아 원장님하고 다시 통화를 했는데, 놀리시더라고요. 본인은, 본인이 2, 3, 4회 벌써 다 촬영해가지고 한꺼번에 올렸다고. 아니다, 아니다 해도 라이브 힘들거든요. 제가 막상 해보니까, 이게 하기 전에 긴장하는 부분 또 하면서 이제 그때그때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첫날에 이제 접속자, 좀 사람이다 보니까 첫날 접속해 주시고, 둘째 날, 셋째 날 좀 작아지는 것 같으니까 사람이 좀 위축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조금 신경 쓰이는데 그냥 다른 거 생각 안 하고요. 초심으로 가서 준비하시는 분들만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 하나하나 좀 잘 챙겨드리고 그런 마음에서 마무리를 잘 하자 이렇게 마음 다지고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3회차고요. 이제 3회차 관련된 모의고사 이제 그 내용 보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잠시만요. 진짜 워낙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 바탕화면, 급하게 들어온다고. 요 이제 사람 좀 이제 라이브 좀 해봤다고. 해봤다고 미리 이제 막 세팅해놓고 이제 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사람이 좀 변하면 안 되는데, 그죠? 3회 습니다. 자, 보시면, 1번부터 해서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지금 화면 보이시죠? 음, 그래서 1번의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그 1회 때, 2회 때였나요? 지금 저희가 그 관련된 식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 좀 드릴 터이니, 2번 쉽게 고르시네요. 2번 쉽게 고르셔가지고 다. 응, 응. 어? 잘 고르신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 풀이 한번 해보죠. 세상에. 모니터 화이트 모니터도 안 꼈어. 이 아유, 잠시만요. 자, 일단 음, 너무 세팅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아유, 야, 벌써 적어주셨네. 예, 화이트보드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해드릴게요. 참. 자, 봅시다. 문제가, 2, 10, 100, 1000만, 2만이죠. 다 적사하셨네. 2만 칸델라를 가지는 광원으로부터요. 그러니까 광도죠. 광도의, 발원체인 광원으로부터 100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 조도 구하는 거. 조도는 뭐에 비례한다?
광도에 비례하고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요 밑에 댓글로 벌써 식을 적어가지고 올려주셨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화이트보드, 지금 어제 그 건의 주신 대로 화이트보드하고 이렇게 다 내용하고 좀 세팅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댓글 보시면 크게 어려운 거 없이 접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따로 다시 좀 챙겨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목소리 너무 크죠? 잠깐만요. 조금만 줄일게요. 네, 됐을 거예요. 이제 조금 듣기 괜찮으실 거예요. 목소리 너무 커가지고.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고, 자, 2번 문제 바로 가도록 하죠. 울려요? 자, 울림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지금 어떠세요? 지금 괜찮죠?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울림이 없죠? 네, 네, 3번 많이 올려주시네. 자, 봅시다. 괜찮죠? 자, 밸브 스프링의 써진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그렇죠. 감사합니다. 밸브 스프링의 써진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써진 현상. 뭘 써징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뭐 문제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시험 막상 치러 가시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딱 접하는 순간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스프링, 밸브 스프링의 자체 고유 진동수, 그리고 이제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진동수하고 중첩이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진폭이 커지는 현상을 스프링 서징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뿔, 그죠? 원뿔 형향으로 된 거, 반갑습니다. 그래서 원뿔 모양으로 된 걸 사용하든지 아니면 부등 피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부등 피치의 개념 아시죠? 자, 부등 피치의 개념은, 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자, 원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거. 우리 이렇게 생긴 형상을 원뿔형에서 생겼잖아. 이렇게 생긴 걸 원뿔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 피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에는 뭐 촘촘하게 가다가 이렇게 듬성듬성 해서 이 피치 중간중간 이 피치를 다르게 한다라는 이 부등 피치 스프링을 사용을 해서 진동수를 다르게 할 수 있죠. 상부하고 하부하고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장력이 낮은 스프링을 사용을 한다. 자, 장력이 낮다라는 얘기는 스프링의 저항이 낮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낮은 무른 스프링을 쓰게 되면 한번 압착했다가 탁 놓게 되면 잔여 진동이 좀 많이 남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진폭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예. 진동 횟수는 작지만 한번 움직이는 그 진폭은 커진다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되었을 때는 잠깐만 요거 또 진동이 나올 마이크 올릴 것 같은데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어떠요? 또 올려요? 저 밑에 또 올리겠는데요. 화이트보드 마이크 꺼야겠죠. 잠깐만요. 화이트보드 나올 때만 화면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잠깐만요. 화이트보드가 무음으로 하고요. 소리를 잠시만요. 화이트보드 비디오 캡처 장치 조성성에서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지금도 마찬가지. 화이트보드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네요. 라이브 할 때. 비디오 캡처 장치라고 하나가 또 뜨는데, 요거를 소리를 죽여버릴게요. 잠시만요. 됐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내나 많이 울리시는가요?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어떠세요, 지금은? 됐죠? 지금 괜찮죠?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세팅을 좀, 여러분, 좀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 생긴 문제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물은 그 스프링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진폭이 커지면서 써진 현상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강성이 강한 스프링을 좀 사용해 주는 것이 어떻게 된다? 서징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뭐 고유 진동수가 다른 이중 스프링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많이 헷갈려 하시니 이해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강성이 강하다, 장력이 크다. 네, 그렇게 봐야 되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몇 번? 쉽죠? 좀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솔린 엔진의 산소 센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센서의 최고 출력 전압은 배터리 전압과 동일하다. 자, 산소 센서가 어떤 산소 센서라는 얘기가 없죠. 어, 산소 센서 종류에는 크게 우리가 뭐 언급할 땐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무슨 방식과 무슨 방식? 지르코니아와 티타니아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자, 지르코니아 방식과 티타니아 방식. 지르코니아 방식은 출력 전압이 어떻게 자체 산소 농도 차에 따라서 기전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1볼트가 안 된다고 했죠. 0.9볼트 정도까지 출력 전압을 내내고 티타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전원을 받기 때문에 5볼트까지 출력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센서 출력을 배터리 전압과 같은 거의 15볼트 내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완전 틀린 선지고요. 이런 공연비를 조절하기 위한 피드백 신호를 보내죠. 그죠? 주고 받기 위한 산소 센서가 피드백 제어를 한다라는 내용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흡기관과 배기관 사이에 각각 설치된 산소의 농도를 비교 검출한다. 산소 농도를 비교 검출하진 않고 배기다기관에 설치가 돼서 배기가스 중에 그죠? 배기가스 중에 산소 농도를 측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배기가스 중에 산소를 흡수하여 흡기관으로 보내기 위한 말도 안 되죠. 배가스 중에 배출가스 중에 일부를 흡기 쪽으로 돌려가지고 질소 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이지알 장치는 있지만 뭐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을 어렵지 않게 2번이 맞다라고 골라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4번입니다. 풀어보시죠. 몇 번? 슬랩이 뭐예요? 피스톤 슬랩. 슬랩. 슬랩은 피스톤 입장에서 봤을 때 핀을 기준으로 까딱까딱 움직이는 것을 슬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슬랩을 이렇게 까딱까딱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스톤 간극이 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피스톤 간극을 최대한 작게 주게 되면은 피스톤이 흔들리고 싶어도 흔들릴 수 있는 간극이 굉장히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작아지죠. 근데 이제 피스톤 간극을 작게 하면은 까딱까딱거리는 슬랩을 막을 수 있고, 옵셋 피스톤이에요. 옵셋. 옵셋 같은 경우는 뭘 옵셋이라고 얘기합니까? 피스톤의 정중앙, 그죠? 피스톤 정중앙, 크랭크 축의 정중앙을 약간 편심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피스톤이 상하 왕복 운동할 때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약간,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렇게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좌우 센터 밸런스 딱 맞춰가지고 흔들리는 현상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옵셋 써도 어떻게 슬랩 막을 수가 있어요. 줄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피스톤 링의 중량을 감소시키게 되면은 관성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중간 양쪽에 위에서 자꾸 흔드는 현상이 훨씬 더 좀 덜해질 겁니다. 4번 보면 이제 피스톤 링의 장력을 낮춘다고 해요. 장력은 뭐예요? 피스톤 링의 장력은 이제 밖으로 받아요. 그죠? 링의 장력은 밖으로 벌어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 벌어지려고 하는 성향을 낮추어서 어떻게 더 움츠러들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스톤이 움직였을 때 그 옆에 새어 나갈 수 있는 간극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데 피스톤이 좌우로 흔들릴 확률이 더 많아진다라는 개념. 그래서 사분선지 같이 행하면 어떻게 된다? 슬랩 현상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블로바 이런 것들 막 셀 수 있죠. 이게 이제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문제가 그죠?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도 드리는 문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뽕이. 자, 쉽죠? 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안하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윤활유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물어보는 것이고, 당연히 점도는 끈적끈적함, 점성, 제일 중요한 거죠. 윤활유의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점성이지 않습니까? 온도에 따라서 이제 점성이 잘 바뀌지 않는 그 정도를 지수 나타낸 게 점도 지수죠. 날로 먹는 문제.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와요, 실제. 점도 지수는 높은 게 좋다, 낮은 게 좋다? 점도 지수는 당연히 높아야지 좋다. 점도 지수가 높아야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점성이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아셔야 되는 것은 당연히 인하점과 발화점은 높아야 된다라는 건 아는데 인하점과 발화점 단어의 뜻 자체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 인하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외부에서 불꽃이 닿았을 때 불 붙는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발화점 같은 경우는 스스로 온도 조건이 갖춰졌을 때 불이 붙는 점이죠. 그래서 인하점은 휘발유, 가솔린 엔진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불꽃 점화 방식이기 때문에 발화점, 즉 착화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요거는 이제 디젤 엔진에서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뭐가 됐든 인하점과 발화점은 둘 다 높아야지만 시스템에서 윤활유를 운용하면서 화재의 위험이 훨씬 더 덜해질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1번 같은 경우는 점도는 적당해야 되고 점도 지수가 나온다라면 점도 지수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 인하점 발화점은 무조건 높아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열하고 산에 대해서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기 중에 노출됐을 때 만약에 산화가 일어난다든지 부식이 돼버리게 되면은 윤활유의 성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차량을 뭐 주차장에 좀 많이 주차시켜 놓고 잘 타지 않는다라고 해도 1년에 한 번씩 교환은 좀 해주실 필요성이 있죠. 왜? 오일이 산화되거든요. 그래서 그 산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정성이 있는 오일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본이 이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요조 생성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뭐 저항력이 있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오늘은 풀만하죠. 실제 시험장 가도 이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6번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셔요. 자, 6번 풀어보시죠. 자, 6번의 답 몇 번? 3번. 쉽죠? 오늘 진짜 풀만 할 거예요. 자, 자동차용 배터리의 역할로 틀린 것은이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전기장치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얘기했던 게 배터리다, 그죠? 배터리를 뭐 축전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제일 처음에 얘가 하는 일이죠. 일단 자동차 시동할 때 기동 전동기에 전원 공급하는 게 가장, 얘가 메인으로 하는 일이죠. 근데 이제, 기동 전동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배터리가 전원을 공급해 시동을 걸었어요. 시동을 걸고 이제 점화 장치 활용해가지고 또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또 시동을 걸게끔 도와주는 거고, 시동이 걸렸어. 시동이 걸리게 되면은 배터리가 방전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충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충전해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 뭐다? 발전기. 우리 충전장치에서 발전기라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발전기가 만약에 고장이 나게 되면은 자동차의 주행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를 공급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 발전기가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발전기가 일을 제대로 못할 때는 어떻게 한다? 배터리의 전원을 가지고 일부 차량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배터리로 차량에 전원을 공급해서 막 쓰다가 이제 배터리마저도 방전이 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차량에 전원을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점화 장치가 이제 움직일 수 없겠죠. 이씨여도 전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전기가 먼저 고장나게 되면은 배터리 전원으로 차량 운행할 때 일단 배터리 충전 경고등이 먼저 들어오겠죠. 그죠? 배터리 모양 생긴 거. 충전 경고등이 먼저 들어왔을 때는 빨리 가까운 카센터에 가보셔야겠죠. 그래야지 배터리 전원을 움직일 때 빨리 수리를 해가지고 뭐 크게 견인차 부르지 않고 중간에 쓰는 위험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맞는 얘기고요. 발전기 작동에 상관없이 자동차 전원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역할 아니죠. 배터리가 일을 했으니까
나 이제 많이 방전됐잖아. 그러면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이제 발전기에서 만드는 전기를 받아가지고 좀 충전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발전기가 기존의 배터리 있는 만들어내는 전압, 발전기가 돌아갈 때 만들어내는 전압이 13.4, 거의 14V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4V 높은 전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단 메인은 발전기, 시동이 걸리고 나서부터 발전기 전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다가 부하가 좀 많이 걸릴 경우에는 전기적 부하가 많이 걸릴 경우에는 발전기 전원 쓰고 배터리 전원도 같이 어떻게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 선지가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동차의 주행에 따른 발전기 출력과 부하의 부조화를 어떻게 조정하는 역할을 누가 배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음, 계속적으로 공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거죠. 그죠?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성기어 장치 문제입니다. 그죠? 유성기어 장치. 유성기어가 있어야겠네. 자, 어우, 자, 이거는 선뜻 답을 하시네. 잘. 답을 잘 해주시네요, 선뜻. 잘하신다. 음. 자, 오버드라이브 장치입니다. 오버드라이브에서 썬기어가 고정되고 링기어가 회전하면 유성기어 캐리어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죠? 이런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입력이 뭔지, 그다음에 출력이 뭔지, 고정이 뭔지부터 개념을 잡으셔야 되죠. 조건이 뭐예요? 썬기어가 고정이에요. 썬기어가 고정이니까 썬기어를 일단 움직이지 않는다 보면 되고, 링기어가 회전이니까 뭐가 입력이 된다? 링기어가 입력이 되는 거죠. 그죠? 링기어가 입력이 되고, 유성기어 캐리어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이 캐리어는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기어 인수분의 출력 기어 인수니까 링기어 인수분의 유성기어 캐리어 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주 씨가 적어준 거 72분의 108이라고 댓글 달아준 거는 제가 제가 요거 잠깐만요. 모니터 캠퍼드 인사 요거 보시면 되겠다. 요거죠, 요거. 요거 많이 보셨죠? 우리 수업할 때 수업할 때 너무 많이 썼던 거. 이 교보제 이제 이수가 요렇게 제가 설정을 했을 때 지금 링겨 인수가 72개고요. 그 다음에 캐리어의 상당 인수라고 표현했죠. 캐리어의 상당 인수가 우리 몇 개다? 108개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72분의 108이 되는 겁니다. 아, 돌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72분의 108이 되면 1보다 커요, 작아요? 72보다 108이면 1보다 당연히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보다 크다. 그럼 1이 직결이고 변속비가 1보다 클 때는 이제 감속인 거죠. 그러면 이제 출력이 어떻게 된다? 천천히 돌아가게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유성기어 캐리어는 어떻게 링기어 입력보다 어떻게 천천히 돌아가면 된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순 유성기어에서 회전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지려면 뭐가 고정이 돼야 된다? 그죠? 캐리어가 고정이 되어야지만 회전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진다,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음. 자, 그러면은 7번까지 무난하게 푸셨고 이제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8번 봅시다. 8번. 8번 몇 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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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아, 이거 은근히 재밌어요, 이거. 자, 교류 발전기에서 직류 발전기 컷아웃 릴레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교류 발전기예요. 교류는 우리 AC 발전기라고 해서 현재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전에 썼던 직류 발전기에서 컷아웃 릴레이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역류를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들어오는 전기를 막기 위해서 컷아웃 릴레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할을 교류 발전기에서는 누가 해준다? 그쵸? 다이오드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역류 방지죠. 그렇죠.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리콘 다이오드를 사용을 하고요. 근데 이제 교류 발전기의 실리콘 다이오드는 역류 방지 말고 또 다른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뭐?
정류작용을 하죠. 교류를 뭘로? 직류로 바꿔주는 정류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뭐 보통 일반적으로 필요한 게 우리 보통 플러스 다이오드 몇 개? 3개. 그죠? 마이너스 다이오드 3개, 여자 다이오드 3개. 그래서 보통 9개 다이오드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부분까지. 그렇죠? 하나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너 다이오드 띄워 주셨는데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렇죠.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거죠.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압 조정기 내부에 들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이제 커딘 브레이크 다운 전압이라고 해야 되죠. 브레이크 다운 전압 이상으로 역방향으로 전류를 보내게 되면 어, 파워 TR 2번이 활성화가 되는 부분 우리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깊이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일단 그래서 전압 조정기 안에 제너 다이오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 과충전을 방지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어려운 거 없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8번까지 마무리했고 자, 9번 봅시다. 9번. 야, 브레이크 다운 전압 그다 올려주지. 잘한다. 자, 9번 보셔요. 옳은 것, 옳은 것. 몇 번? 벌써 3번 많이 올려주셨네. 자, 제동장치에 대한 이야기고, 옳은 것을 골라라고 합니다.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브레이크 오일 파이프 내에 공기가 들어가면은 페달의 유격은 커진다, 작아진다? 음, 경사났죠? 쉬워, 쉬워. 뭐 이런 날도 있어야지, 그죠? 자, 브레이크 오일 파이프 내에 공기가 들어가면은 페달의 유격은 어떻게 된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제동되는 그 간극이 훨씬 더 길어진다는 얘기죠. 왜 유체는 비압축성인데 공기는 압축성질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 파이프 내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페달 유격은 오히려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스터 실린더 푸시로드입니다. 마스터 실린더 뒤쪽을 받치는 푸시로드가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은 자,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뗐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길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브레이크가 약간 눌러져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조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 좋겠군요. 그림을 볼까요? 문제 좀 잘 봐놓으세요. 문제를 봐놓으셔야지만 제가 PPT를 띄우더라도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문제 좀 잘 봐놓으세요. 자, 맞아요. 푸시로드가 길면 브레이크가 잘 풀리지 않게 되죠. 근데 푸시로드가 긴데 왜 브레이크가 잘 안 풀립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서 그거 좀 보자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 여기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 갖고 왔죠? 자, 브레이크 갖고 왔습니다. 자, 어디 있는 게 푸시로드다? 여기, 요렇게 보이는 게 지금 푸시로드입니다. 그죠? 푸시로드입니다. 자, 지금 보이십니까? 푸시로드 그림? 보이셔요?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오늘 조금 제가 조절할 때 랩타임 좀 길게 가져갔더니 조금 반응이 느리네요. 자, 이 푸시로드입니다. 자, 푸시로드가 길어요. 푸시로드가 지금 이 상태보다 만약에 길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얘가 길어져서 얘가 요만큼 나왔어. 요만큼 나오면 내가 브레이크 페달 안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밟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약간 밟힌 느낌이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지만은 발을 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가 길면은 일부 이제 밟힌 효과가 난다는 얘기죠. 그럼 브레이크가 잘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브레이크에서 페달이 발을 떼더라도 푸시로드가 길면은 어떻게 된다? 브레이크가 잘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푸시로드 길이가 너무 짧아. 처음처럼 이렇게 너무 짧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브레이크 밟히는 현상은 없지만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그만큼 많이 밟아야지만 얘가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 뭐가 그쵸. 간격 조절인데 그 페달의 유격이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푸시로드가 길고 짧아짐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도 좀 같이 정리를 해 두셔야 하는 부분인 겁니다. 중요하죠. 그죠? 어, 푸시로드가 길이가 길면 브레이크가 작동이 잘 풀린다가 아니라 잘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지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브레이크 회로 내의 잔압은 작동 지연과 베이프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잔압을 두는 이유지 않습니까? 잔압을 두기 위해서 마스터 실린더에 뭘 쓴다? 이게 체크 밸브가 있죠. 체크 밸브. 마스터 실린더에 체크 밸브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유압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게 위에서 막아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아래쪽에 리턴 스프링을 통해 가지고 휠 실린더를 압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압착된 휠 실린더에서 밑에서 위로 유압을 올리고 위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에 잔압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압을 유지시킴으로 해서 작동 지연을 막을 수도 있고요. 잔압이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베이퍼로 이렇게 열이 좀 가해지더라도 기체가 발생되는 현상, 기포가 발생되는 현상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4번 선지 같은 경우는 마스터 실린더에 만약에 체크 밸브가 불량하다. 그럼 체크 밸브가 불량하다라면 이렇게 마스터 실린더 있을 때 한쪽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닐 거거든요. 왜? 라인이 기본적으로 체크 밸브 하나당 2개씩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만 브레이크가 작동하게 된다. 뭐 이런 거 자체가 일단 말도 안 되고요. 체크 밸브는 뭐 하는 거다? 잔압만 유지시켜 주는 거다. 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뭐 일단 4번 선지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입니다. 자, 10번. 좀 많이 걸려요, 버퍼링. 버퍼링 나오면서 지나가 버렸어요. 야, 10번 바로 하네. 자, 10번. 호랑이 책에서 본 거. 뭐, 1번, 3번은 뭐예요? 1번, 3번. 자, 화물 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의 총 중량은 몇 톤을 초과하면 안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얘기해 보세요. 윤중은 몇 톤? 윤중은 몇 톤? 초과할 수 없다. 몇 톤? 윤중, 바퀴 하나. 예. 윤중은 5톤을 초과하면 안 되죠. 바퀴 하나. 그 다음에 축중은 얼마입니까? 10톤이죠. 10톤. 예, 10톤이고. 그 다음에 차량 총 중량은 몇 톤? 20톤. 승합차는 몇 톤? 30톤. 화물 및 특수는 몇 톤? 40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크게 더 많이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지금 우리가 봐왔던 것들 있잖아요. 기존에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 이런 것들만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음, 워낙 법이 또 자주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최신 문제가 그렇게 나올 확률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음, 기존에 있던 내용들, 기출 문제라든지 뭐 봐왔던 내용들만 잘 정리를 해두시게 되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10회분, 그죠? 시험 막상 보러 가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두 문제, 한두 문제 정도 약간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죠? 예. 자, 오늘은 제가 김진아 원장님 좀 연결 좀 해보려고 해요. 맨날 한번 연락 좀 한번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한 번도 연락을 못 드려가지고 제가 김진아 원장님 연락하고 같이 한번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여보세요. 오늘 벌써 끝났다. 오늘 하도 오래 한다고 하셔가지고 빨리 끝냈습니다. 너 봤다 이 사람아. 목소리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와, 이거 잠깐만. 이거 뭐 방송용으로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면? 방송용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방송용으로. 나 내일 수업 준비해. 막걸리 드시는 거 아니시고요. 막걸리 먹고 있어. 안 그래도 오늘 그 형님이 그 오늘 4회째인가? 뭐, 우리 여담 삼아서 얘기했었는데, 우리 수업 끝나고 내가 옆으로 인사하면 재밌겠다고 했는데, 벌써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그지? 왠지 안 하려고. 그 재밌게 하려고 내가 회심으로 내가 준비해서 맨 마지막에 막 옆으로 인사 한번 해야지 이랬는데, 벌써 그래? 얘기를 해버리셨더라고. 걔는 이제 마음 상해서 안 하려고 옆으로. 방송 안 끄는 거야?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아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아쌤 합격하면 가평 잔막걸리 사들고 갈게요 해놨네. 나 걔 누군지 알고 있어. 누군지 알아요? 나도 걔 누군지 알고 있어. 누군지 알고 있답니다.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래서 오늘 뭐 짧지만 저도 이제 너무 길지 않게 저도 수업 진행하고 이제 내일까지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갑습니다. 김진아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저희가 어, 지금 제가 이렇게 수업하듯이 같이 이제 라이브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을 다 주고서 다 기대해. 그래서 일요일 날 같이 좀 재밌게 수업을 같이 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형님. 아무튼 그 방송 들어주신 분들 길 이윤선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 하여튼 그거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고 전하죠. 알겠습니다. 마치고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 예,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시너지 효과 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음, 일요일도 마찬가지. 일단은 제가 내일까지예요. 내일도 라이브를 할 겁니다. 내일 라이브를 해서 토요일 거 올려드리고요. 그럼 저도 이제 4회분이 되거든요. 오늘 김진아 원장님 한 방에 2, 3, 4회분 다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심 좀 부럽긴 했습니다. 저도 약간 힘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4회 저도 올려드리고 일요일 날 같이 이제 묶어서 라이브로 이제 5회, 5회 각각 좀 진행을 해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또 한잔 하러 가셨어요. 막걸리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제가 얘기해드린 대로 경기도죠. 경기도 시험 치시는 분들 토요일까지 내용을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저도 그 김전환 원장님 하듯이 강의 방식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식적인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마치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기존에 원래 이제 수업 들으려고 하실 분들 그냥 편하게 나가셔도 되고 뭐 나머지 남으셔가지고 질문 주실 분들은 질문 주십시오. 그냥 질문 제가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띄워놨으니까 질문 주시면 제가 질문 받고 마무리할게요. 질문 주셔요. 킥다운 스위치, 킥다운 서버 스위치. 자, 어, 킥다운은 우리 말 그대로요. 킥다운 서버 스위치, 뭐 킥다운 스위치 거의 같은 개념인데요. 자, 일단은 이거 깊이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이 뭐냐면 이런 게 변속기에서, 음, 우리 킥다운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킥다운은 뭐가 킥다운이에요? 다운은.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그죠? 80% 갑자기 밟았을 때 저단으로 떨어뜨려서 속도를, 토크를 붙여서 웅 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이제 킥다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킥다운과 킥다운 스위치, 스위치는 우리 방금 설명했던 유선기어 있잖아요. 유선기어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뭘 쓴다?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쓴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현대에서 만든 KM 변속기라는 녀석에서는 킥다운 브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브레이크 이름 중에서. 그래서 그 킥다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TCU가 피드백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스위치입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지 뭐 이거 좀 깊이 있게까지 볼 필요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좀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연료의 혼합비가 높다라는 것 잠깐만 강의는 유튜브에 계속 보면 되나요? 아니면은 에어클래스 기존에 이제 얘기했던 거에 뭐가 있었냐면은 한 번씩 어제도 그러시대. 그 전기 파트 좀 부분이 약하다고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유튜브에 있잖아요. 제 거 유튜브에 보면은 작년에 찍어놓은 거 엔진 전기 셰시 해가지고 요약본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계속 보면 되죠. 되고 되시고 만약에 굿태도님 본인 그 모의고사 오늘 같이 해가지고 10개 정도 풀었을 때 점수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해보셔요. 그래서 10개 중에서 맞추는 게 만약에 지금 이런 오늘 같은 수준에 문제를 7개, 뭐 8개, 뭐 6개 이렇게 맞춘다. 그러면 좀 기본서를 더 보셔야 돼요. 기본서를 좀 위주로 보셔야 되고 기본서 보시다가 만약에 이해 안 되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뭐 다시 뭐 동영상 에어클래스 뭐 이런 거에서 아니면 에듀마켓 본인이 이제 끊어놓은 데서 동영상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당구TV라든지.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교재 정리 다 끝났다면 교재만 계속 돌려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뭐 8개, 9개, 9개, 10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이제 계속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겠죠. 많은 문제를 접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연료의 혼합비가 높다라는 것은 자, 혼합비가 높다라고 그냥 공연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공연비, 공기와 연료이 빈 거죠. 근데 혼합비가 높다고 했을 때 우리 뭐 14.7대 1, 뭐 16대 1 얘기했을 때 이제 공연비를 앞에 공짜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혼합비 그냥 얘기했을 때 그냥 공기가 좀 많이 들어갔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분명히 그건 줘야 될 거는 이제 공연비라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공연비의 개념이 있어야 되고 공연비에서 뭐 연료가 많이 들어갔다, 공기가 많이 들어갔다. 뭐 요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대1 같은 경우는 공기 1에 연료 1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온할 때 어떻게 공기 1에 연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연료가 말없이 그냥 혼합비가 가장 높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걸 혼합했는지 정의가 애매하니까 그죠.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요즘에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좋은가요? 많이 구매들 하시더라고요. 배터리 기술도 그만큼 많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한번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근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플러그인보다는 자체 이제 전원을 연료를 떼어 가지고 계속 배터리를 충전하는 용도지 않습니까? 초기 비용이 조금 들어가죠.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차량 가격을 좀 저렴하게 사시면 모르겠지만 아직 그 있잖아요. 나중에 배터리 고전압 배터리 사용하잖아요. 그 고전압 배터리 교환할 주기 되면은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목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배터리 때문에. 그렇다고 배터리 없이 하이브리드 차량,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쓰게 되면은 괜히 차량 무게만 좀 많이 나가고 연비가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배터리를 교환하려고 보니까 차량 잔존 가치보다 배터리가 더 비쌀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는 조금 이르지 않나. 차라리 하이브리드보다는 전기차가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처음에 샀을 땐 좋아요. 당연히 뭐 성능 좋고 뭐 연비 잘 나오고 이러니까 좋은 것 같은데 한 5년 이상 지났을 때 생각하면은 하이브리드는 조금 그래요. 배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터리. 어, 300자량 기출하고 마지막에 하나만 본다면 뭘 보는 게 더 좋을까요? 저는 그거 기본서 한 번 더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문제 풀면서 틀렸던 거 있으면 한 번 더 체킹하고 뭐 더 나아가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했던 거 잘 단도리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이브리드 차 중에 변속기가 없다는 식의 문제를 봤는데 혹시 잠깐만요. 혹시 그런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서 이제 뭐 직렬형이 있고 병렬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직렬형과 병렬형을 사용할 때 직렬형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그 오래된 역사 중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변속기가 들어갔을 때도 있고 들어가지 않았을 때도 있어요. 그럼 변속기 없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감속기라는 걸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직렬형 이런 건 무조건 변속기가 들어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뭐 직렬형에서 나왔을 때는 그렇게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병렬형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나뉘어요. 병렬형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변속기가 들어가고 병렬형 중에서 복합형이 있잖아요. 복합형 같은 경우는 변속기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든 거죠. 걔 같은 경우는 변속기가 따로 없이 유성기어 장치 세트를 가지고 변속기를 대체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이 있는 문제까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X에 대한 Y의 비율 같은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 정리. X에 대한, 그렇죠. X에 대한은 뭐, X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분모로 간다. Y가 분자로 간다. 뭐, 그런 개념이잖아요. 문장 정리 좀 해달라.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수업 시간에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드렸던 거, 뭐, 그거대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지 중에서 이거는 진짜 맞는 표현인지 맞지 않은 표현인지. 그리고 이제, 음, 어, 제가 자동차 구조 원리 수업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뭐였냐면은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경우의 선지가 있어요. 50% 정도 되는 거. 해설하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설하면 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설하면은 해석하면은 답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선지가 한 번씩 꼭 끼어요. 예, 그럴 때는 이제 나머지 선지를 보셔야 된다고 항상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50%짜리 답, 즉 상황에 따라서 답이 되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나머지 선지를 봤을 때 정확하게 답이 된다 안 된다. 예, 그거를 구분을 해서 봐가면서 답을 좀 정리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되면 크게 어려움 없이 해결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X에 대한 Y 비율 같은 거 그거는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뭐 필요할 때 한번 제가 뭐 다음 시간이라든지 한번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클러치 스프링, 압력 스프링, 리턴 스프링, 클러치 스프링, 압력 스프링, 리턴 스프링 그때그때 사용될 때마다 틀리잖아요. 클러치 스프링은 보통 이제 우리
릴리스 레버 방식이죠. 릴리스 레버 방식에 코일 스프링 들어가는 것을 이제 클러치 스프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압력 스프링, 보통 압력파를 미는 스프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클러치에 사용되는 압력 스프링은 내나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턴 스프링 같은 경우는 어디에 따라서 사용한다는 게 틀리죠. 보통 페달 같은 경우 리턴 스프링을 많이 쓰죠. 클러치 페달을 밟았다가 놓았을 때, 페달을 원래대로 돌렸을 때 리턴 스프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클러치 스프링과 압력판 스프링 보통 같은 용도로 많이 쓰고요. 리턴 스프링 같은 경우는 보통 페달에서 리턴 스프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강의는 에어클래스 에듀마켓 와우고시, 예,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음, 다 똑같은 내용이고. 제가 하나를 찍어서 다 공유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동차 구조 원리하고 도로교통은 다 똑같습니다. 예, 똑같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유튜브 정리 영상 2번씩 봤어요. 그거는 자주 보셔요. 어차피 마무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 7일, 7개인 게, 7개, 그렇군요. 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야, 이렇게 지원되고 이런 부분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권장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니까. 이게 뭐, 키로수도, 하이브리드는 키로수가 좀 많은 사람한테 유리한데, 택은 우리가 길 때, 그죠? 길었을 때가 좀 유리하죠. 그리고 키로수가 많이 썼을 때,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차 모드를 이용해서 많이 쓸 경우에 낫다라는 개념. 이런 경유차 탈렵니다. 경유차 타시면 돼요. 저도 경유차 타고 있으니까. SM6 경유예요. 드문 경유. 지금은 레어 아이템 돼가지고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구형 프리우스 소나타 하이브리드 짧게 짧게 바꾸신 거. 맞아. 뭐 정해진 게 어딨어요. 타고 싶으면 타는 거지. 음. 트리니언 같은 경우는 우리 볼 조인트라고 얘기를 해서 그 트리니언 볼 조인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유니버셜 조인트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십자형 자재 이음을 유니버셜 조인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추진축에서 사용되는 게 유니버셜 조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리니언 자재 이음, 볼 앤 트리니언 자재 이음. 이거는 이제 길이 변화를 약간 줄 수 있는 자재 이음에서 볼 앤 트리니언 자재 이음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길이 변화를 주고 각도 변화도 일부 줄 수 있는 데서. 근데 이제 뭐 유니버셜 조인트 같은 경우는 우리 십자형 자재 이음을 이야기한다. 뭐 그런 개념이고 쓰이는 개념 자체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변속기가 없다고 한 건 유튜브 못 들어요. 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윤성노 씨 모르겠습니다.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너무 욱욱거리셔가지고. 길이 플러스 각도, 리버시 각도. 음, 음, 음. 보면서 엄청 봤었는데. 100을 이번 경기도 시험 응시하시 보곤 하시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저는 경기도 시험 치고 싶어도 못 칩니다. 저는 부산밖에 못 칩니다. 거주지가 경기도 과거에 살은 적도 없고 안 됩니다. 저는 300제 교재 처음 1절이 없고 2절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던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1절이 없고 2절부터? 진짜 자동차 학과 다니는 친구가 기능장 따실 정도면 자동차 모든 부품들이 머리에 숙지되었다. 아니에요. 저도 아직 뭐 세차 나고 이러면 모르는 거 많아요. 김진아 쌤은 무슨 차 타세요? 김진아 쌤, 음, 얼마 전에 바꿨어요. 수입차 바꾸셨다고요? 뭐 티구안이죠. 폭스바겐 티구안으로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막 국산차 산다고 막 무시하시던데. 장난치신다고. 자, 사륜구동 동력 조향 순서? 그게 무슨 말이야? 동력이 전달되는 순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륜구동 같은 경우는 트랜스퍼 케이스잖아요. 이륜일 때, 사륜일 때, 그때그때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고, 뭐 이륜일 때 앞쪽에서만 동력이 끝나는 게 있고, 만약에 사륜 거치게 되면 트랜스퍼 케이스 거쳐가지고 뭐 뒤쪽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연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후륜 베이스 같은 경우는 뒤가 이륜일 때 뒤로 먼저 구르다가 이제 앞쪽으로 전달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 다르죠. 따로 이렇게 딱 정해져서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사륜구동 동력 전달 순서 이거 보기 중에 맞는 거 골라라 이러면 전제 조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야기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는 20점이었는데 오늘은 70점. 축하드립니다. 자신감 가지십시오. 하지만 연습은 좀 많이 하셔야겠어요. 솔직히 오늘 정도 수준의 70점이 나왔다 그러면은
진짜 진짜 기본서 자주 보셔야 할 겁니다. 시험 접수는 가능하실 텐데. 시험 접수는 할 수 있죠. 근데, 에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사고에 시리우스 NG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 시절. 에? 나이가 좀 있으신가 봐요. 맞아요. 그때 이제 현대에서 이렇게 그 교보제로 많이 풀었었어요, 학교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거 위주로 좀 많이 이야기가, 내용이 세팅이 되었습니다. 막걸리 드시는 거 합류하러 가시는, 김연아 쌤은 대구에 있고 저는 부산에 있어요. 수업 끝나서 부산에서 대구까지 가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저 내일부터 또 그 이제 군무원 강의 시작해서 내일 또 마산 갔다가 와서 또 이것도 라이브 또 해야 됩니다. 은근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만 생각해서 라이브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부담은 돼요. 이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저는 혼자고, 여러분은 이제 여러 명이서 글을 올려주시다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대응하기가, 에너지가 생각보다 많이 뺏기더라고요. 부산 어디 사냐고요? 부산 시청 바로 옆에 삽니다. 부산 시청 근처에서요. 자, 골프, 때부터는 평가 부분 2절부터 시작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예. 크랭크, 핀, 축 빠지는 베어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핀과 축바지, 베어링, 그냥 핀저는 베어링, 이라면 그거예요. 내가 베어링의 간극을 얘기하는 건데, 베어링의 간극은 메인 저널이죠. 그러니까 메인 저널, 그 크랭크 축 자체를 받치는 블럭하고의 간극이 있고요. 그러니까 오일 윤활 간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크랭크 핀과 축바지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 크랭크 축의 핀이죠. 디귿자로 올라온 부분에서 그 다음에 커넥팅 로드 대단부 안쪽에 그 오일 유막이 생기는 부분. 그게 이제 간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윤활 간극이 크다, 작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과 같이 메인 저널의 윤활 간극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용어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SM7 타셨어요. SM7 타셔가지고, 그래도 뭐, 저보다는 한 단계 높은 거 타셨었는데, 그죠? 음. 포윌 스티어링. 그거 얘기 나왔어요. 지금 XM6 제 차 뒤에 멀티링크 들어갔다고 엄청나게 사람들 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얘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국내 들어오기 전에는 원래는 4WS 사륜 조향 장치가 원래 후륜에 있었대요. 근데 이제 국내 들어오면서 사륜 조향 장치를 빼고 그렇게 어설프게 뒷 공간을 그렇게 토션빔을 집어넣는 바람에 엄청나게 욕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만간 SM6 뒤에 이제 사륜 스티어링 시스템 넣어가지고 다시 이제 국내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크크님 반갑습니다. 작곡 잘 돼 가시는 거예요? 저희 BGM 만들어 주신다고 띵띠딩 했던 거. 하여튼 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할 때마다 음악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3년차, 웬 3년차예요? 30살입니다. 카스타는 3초 제네시스 바꾸면서 뭘 받아? 부산 구포 과기대. 오늘 제가 부산 구포 과기대에서 수업하고 왔습니다. 저는 역시 어, 실강이 좋은가 봐요. 실강하고 오니까 몸은 좀 힘든데 기분이 좀 업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몸은 힘들지만 좀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 풋풋한 얼굴. 근데 1학년 애들 봤었는데 1학년 애들이 학기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대학생활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얘네들은. 왜냐면은 물론 대학생활 시작했는데 대학교 한 번도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했죠. 인터넷으로만 공부를 하다가 오늘 가서 얘기하는데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애들하고 같이 수업했던 생각이 납니다. 우선 정환 씨 열심히 해봅시다. 열심히 해가지고 잘 공부해서 자격증도 빨리 따고 좋은 쪽으로 취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주행거리 미터기 구동 케이블은 어디에? 주행거리 미터기 구동 케이블은 옛날 차예요. 지금이사 이제 ABS라고 휠 스피드 센서, 그게 이제 돌아가는 속도를 받아가지고 ABS ECU죠. ABS ECU가 캔톤 실톤에서 뿌리죠. 또 뿌려가지고 이제 필요한 곳에 이제 미터기에도 컴퓨터가 있어요. 미터기 CU가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위로 올리고, 과거에 이제 ABS가 없고 구동 케이블을 썼을 때는 이제 우리 차동기어 장치죠. 차동기어 장치에 이제 링기어
링기어 있는데 그 큰 자동기어 장치 바깥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변속기 출력축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속기 출력축 쪽에 구동 케이블이 꽂혀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드리븐 기어라고 얘기하거든요. 드리븐 기어 이제 얘는 돌아가면서 이제 와전류를 일으켜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걔를 이제 메타로 올려가지고 속도를 받았던 때가 있었죠. 그때는 이제 음, 속도 오차가 좀 심했죠. 그래서 실제 차량의 주행 속도하고 미터기 찍히는 속도의 오차가 심했지만 요즘 대부분 다 뭐 ABS 통해서 휠 스피드 센서 기본적으로 받다 보니까 실제 이제 차량의 속도와 계기판이 찍히는 속도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공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자동차 시관 전에 그거 말고 그 자동차 공학은 자동차 정비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자동차 공학이라고 뭐 해서 꼭 수학만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지금 자동차 구조 원리 지금 하고 계신 것도 자동차 공학 전부 다 내용이 포함이 되고요. 조금 애매해요. 그 경계선이. 실제 이제 자동차 공학이라고 문제를 내는 것들 보면은 자동차 구조 문제도 많고요. 일반 뭐 정비 문제도 일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공학 따로 뭐 공부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자동차 구조 원리 열심히 하다 보면 자동차 공학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딴 분들보다 조금 더 공학적인 부분은 더 챙겨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수업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공학 부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5천만 원 넘게 나오는데 이게 국내에 들어왔을 때 가격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QM3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어마어마하게 싸게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탈리스만 같은 개념으로 똑같이 들어와도 가격은 조금 책정이 되어서 싸게 되지 않을까라고 어, 혼자서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지 좀 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워낙 독주가 좀 심해서요. 현대기아에서. 자, 그냥 얘기로 남을 수도 필수적인 질문인데 필수적인 경유차는 예열 시간이 얼마 정도? 경유차요? 그냥 크게 많이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큰 대형 화물차 같으면 모르겠지만, 큰 대형 화물차가 아니라면은, 크게 예열 시간 많이 안 두셔도 돼요, 요즘에는. 그리고 대신에 이제 경유차를 타시게 되면은, 요거는 꼭 좀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5만 킬로, 6만 킬로 되면은, 흡배기 쪽에 이제 카본이 좀 많이 끼게 되거든요. 그 카본을 좀 중간중간에 어떻게 이렇게 좀 그 클리닉 청소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4만 킬로 정도죠. 4만 킬로 정도 됐을 때 청소를 해줘야지만 좀 내구성 좋게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 없이 계속 하다 보면은 어 디젤 엔진의 소음도 좀 심해지게 되고 내구성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거든요. 말은 저도 이렇게 하는데요. 말은 저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디젤 제 차 5만 킬로 5만 킬로가 넘었는데 저도 지금 흑배기 쪽에 청소를 안 하고 있어요. 예, 디젤 차 같은 경우는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예열 같은 경우는 그냥 열선 정도 꺼져가지고 한 1, 2분 뭐 크게 안 해주셔도 돼요. 뭐 그것도 안 하고 저는 바로 달리는데요. 뭐 그것보다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배기 쪽에 시스템을 좀 오래 쓰기 위해서는 그런 걸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풍선 좋아요, 구독이나 좀 눌러주세요. 실시간 올려드린 교수님 잘 계시죠? 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행정 사이클 같은 경우는 저 이행정 사이클 엔진의 장점 얘기했잖아요. 이행정 사이클 엔진 같은 경우는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고 장행정 엔진 같은 대형 유조선 같은 경우는 길이를 행정을 좀 길게 쓸 수 있잖아요. 행정을 좀 길게 쓰게 되면은 굳이 흡배기 밸브 두지 않더라도 어떻게 된다? 소기 과정을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 있거든요. 왜? 워낙 행정이 길기 때문에. 예. 왜냐면은 유효 행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움직였을 때 빠르게 움직인다든지 행정이 짧아버리게 되면 이행정 사이클이 쓰기 힘든데 대형 유조소 같은 경우는 장행정 엔진을 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행정이 길 때는 굳이 흡배기 밸브 쓰지 않더라도 어떻게 소기 행정을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행정 사이클 엔진을 많이 씁니다. 딴 거 없어요. 그냥 행정이 길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행정이면은 좀 아무래도 4행정은 구동하기 위한 뭐 밸브라든지 캠이라든지 시스템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이 없으시니까 학원 다니는 게 맞아요. 저도 이제 딱 보니까 오늘 바로 이제 중간고사. 근데 저 개인적으로 중간고사를 치려고 봤는데 가르쳐 준 게 별로 없고 인터넷으로 강의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한글로 시험을 친다? 이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요.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애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요. 수업을 좀 하고 내용을 좀 전달해주고 수업 중간고사 시험 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들 참 안타까워요. 연구애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음, 어, 그쵸. 예.
삼성차 좋아해요. 제가 삼성차 좋아하는 이유가, 르노 삼성에 대한 차가 좀 애착이 있어요. 이 이유가 이제 실제 르노 삼성차 쪽 관련돼서 연구소에서 그 관련된 자료도 좀 많이 봤고, 그리고 실제 르노 삼성 자동차 서비스 교육팀이라고 하죠. 현장에서 정비하시는 분 상대로 제가 교육을 한참 했어요. 한 3년 정도 르노 삼성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때 경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애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제일 가까운 친인척이죠. 이제 실제 이제 삼성 자동차에서 생산도 하고 계시거든요. 라인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자동차가 잘 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또 약간 좀 힘을 받으니까 좀 편해하는 게 있어요. 삼성차 좋아합니다. VDC, TCS 구분이 자세제들은 VDC는 브레이킹 할 때 독립적으로 바퀴 하나씩 하나씩 제어하는 거. TCS는 말 그대로잖아요. 트랙션이잖아. 트랙션. 가속할 때잖아. 제동할 때 쓰느냐, 가속할 때 쓰느냐. 그게 가장 기본 구분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죠. ABS는 뭐 일반적으로 4개가 동시에 제어된다고 보시면 되고 EBD는 앞뒤 제어, VDC는 독립 제어, TCS는 얘는 브레이킹 아니고 TCS는 구동 제어. 뭐 그렇게 딱 하면 되잖아요. 뭐 어렵다고. 그죠? 맞아요. VDC 자세 제어지만 일반적으로 브레이킹이 들어갈 때 자세 제어입니다. 그죠? 시동을 걸면 그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아우 1시간 너무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음, 오늘은 좀 제가 실강을 하고 와서 좀 많이 피곤을 한데 컨디션 좋게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7시에 들어오셔가지고 짧게 10문제 수업하고 또 이렇게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셔가지고 같이 공유 좀 많이 해서 여러분들 다 같이 좀 잘 이렇게 공유하는 장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길길길. 됐어요?